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가진 의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 없다면 이제 생길 겁니다. 도대체 왜 키보드의 글자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걸까요? 오늘 함께할 제품은 아수스 비보북 15입니다. 이 노트북은 매뉴얼 두 문도의 다른 영상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이 컴퓨터는 생산성에 정말 초점을 맞춘 제품이고 사양도 아주 강력합니다. 이 모델은 아수스 비보북 15K513입니다. 이 제품은 11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서 저희 매뉴얼 두 문도에서 작업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키들의 배열 순서에 대한 역사는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지만 어떤 버전을 선택하든 그 답은 과거에 있습니다. 이 알파벳 배열은 오늘날 생긴 것이 아니라 19세기 말 타자기가 발명되고 대중화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커티라는 이름을 저는 어렸을 때 키보드 발명가의 이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기 키보드의 처음 6글자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배열을 누가 만든 걸까요? 비슷한 배열을 만든 사람은 크리스토퍼 레이턴 슐츠로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는 미국 신문사에서 일하며 타자기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누르면 두 글자의 막대가 서로 너무 가까워서 종이에 닿을 때 서로 엉키게 됩니다. 여기서 U와 J가 이웃해 있어 동시에 누르면 엉켜버려 글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손을 넣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봐요. Y와 H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 때문에 키보드 배열이 예를 들어 포르투갈어에서 자주 같이 나오는 글자들, 예를 들면 이 다음에 U 같은 우리가 글 쓸 때 자주 쓰는 단어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글자들이 엉키지 않도록 배열된 거라고 해요. 만약 이 두 글자의 막대가 기계에서 이렇게 붙어 있었다면 여러분이 이유를 쓸 때마다 기계가 멈췄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글자를 더 똑똑하게 배치할 수 있었어요. 영어에 맞춰서라면 기계가 거의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유가 꽤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T와 H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매우 흔하죠. this, that 같은 단어에서처럼요. 여기서 TH를 같이 눌러보면 결과를 확인하세요. E와 R도 항상 함께 나오는 글자입니다. 이들은 피셔, 메이커, 애스트로노머 등 직업 이름 끝에 자주 붙지만 이 조합도 걸려요. 키보드 배열의 기계적 이유는 사실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글자 배열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전신기 조작자들입니다. 전신기를 모른다면 그건 우리 시대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신기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사실상 최초의 원거리 통신 수단이에요. 이건 아주 작고 귀여운 기계인데 오직 선으로만 연결돼 있어요. 이 기계는 다른 기계로 메시지를 보내죠. 메시지를 보내는 이 기계에는 버튼만 있어요. 사람은 버튼만 눌러 글자를 보내야 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방법이 필요했고 그래서 모스 부호라는 코드가 발명되었습니다. 이 코드는 글자를 소리로 변환해요. 매뉴얼 두 문도를 모스 부호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이해하려면 정말 훈련이 많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메시지를 받는 쪽에 있던 사람은 엄청나게 훈련이 잘 되어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그걸 알파벳 단어로 바꿔야 했죠. 그렇죠. 그 사람은 타자기 앞에서 소리를 들으며 타자를 쳤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타자를 쳤어요. 뭔가를 놓치면 메시지는 끝장이었으니까요. 상상하셨겠지만 이 사람들도 타자 실력이 엄청난 닌자들이었어요. 참고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타자 학원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타자 학원 다녀본 적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전신 기사들이 처음 사용했던 타자기의 키보드는 실제로 알파벳 순서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키보드에도 아직 알파벳 순서로 배열된 부분이 남아있죠. D 다음 E를 건너뛰고 F, G, H 다음 I를 건너뛰고 J, N, E 이어집니다. 위쪽에는 아직 O, P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X 다음 Y, Z를 건너뜁니다. 여기에도 알파벳 흔적이 남아있죠? 하지만 이 설에 따르면 알파벳 순서대로 된 키보드는 전신 기사들이 작업하기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았어요. 특히 그들이 모스 부호를 듣고 있었고 모스 부호에는 고유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죠. 제 옆에 있는 이건 미국식 모스 부호입니다. 당시 사용되던 옛날 모스 부호죠. 그래서 이 짧은 점 하나하나는 아주 짧은 소리와 같습니다. 또한 더 긴 것은 더 짧은 소리에 해당합니다. 지지자를 보면 짧은 소리가 3번 나오고 잠시 멈췄다 다시 한번 짧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겁니다.
이제 S와 E를 합치면 똑같은 소리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편에서 정보를 듣고 있는 사람이 그게 GT인지 S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 글자들을 기다려서 어떤 단어인지 알아내야 하고 그래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아주 빠르게 일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손을 Z, S, E 위에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글자가 오자마자 바로 그걸 써야 했고 타자기에 바로 글자를 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점은 Z, S, E가 세 개의 키에 동시에 손이 닿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예시일 뿐입니다. 모스보호의 이런 특징 때문에 가까이 있어야 하는 다른 여러 글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는 점차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로 변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표준이 원래 전신 기사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이 표준이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오래 자리 잡으려면 초창기엔 표준 전쟁과 상업적 이해관계가 많았겠죠. 크리스토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배우기 시작하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는 여러 타자 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사람들이 큐어티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바꾸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는 상업적인 이유와 생산성 문제 때문에 이 표준을 사용하게 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키보드는 생산성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트북을 써본 적 있나요? 타이핑하려고 할 때 큐어티 키보드를 쓰고 있어도 뭔가 막힌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키보드가 더 좁거나 손이 닿기 힘든 버튼이 많거나 버튼 조합이 이상하게 되어 있을 때도 있죠. 아수스 비보부크 15의 키보드는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설계됐어요. 여기서 4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키의 개수입니다. 공간을 절약하려고 키를 빼버리는 키보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사용하려면 여러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해서 마치 키보드의 피아니스트가 된 기분이 들죠. 이 키보드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숫자 키패드가 있어서 계산할 때나 여러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키의 형태와 간격입니다. 어떤 키보드로 타이핑할 때 실수로 다른 글자를 누르거나 2개를 동시에 누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에이수스의 이 키보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키 간격이 정말 잘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백라이트 기능입니다. 노트북 화면의 밝기로 키보드를 비추려고 화면을 접어본 적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서 식별하기 쉽고 또 이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준 엔터키도 정말 매력적이죠. 네 번째 항목.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키의 스트로크. 즉, 키를 눌렀을 때 얼마나 눌렸는지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가끔 노트북을 사용할 때 마치 나무 조각 위에서 타이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키를 눌러도 눌렸는지 아닌지 감이 안 오고 내가 제대로 입력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누르고 있는지 계속 신경 써야 하죠. Muita atenção onde você está teclando. 아니요, 헷갈릴 일 없어요. 누르면 바로 키가 작동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커티 배열이 유일한 알파벳 키보드 배열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글자 배열을 프랑스어 에이저 T 키보드로 바꿨습니다. A로 시작하고 글자들이 한쪽에 모여 배열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네요. 제가 프랑스에서 이런 키보드를 쓴다면 큐어티만큼 빠르게 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프로그램을 하나 사용할 건데 이 프로그램이 제가 1분에 몇 단어를 입력할 수 있는지 측정해 줍니다. 이 프로그램이 포르투갈어로 된 텍스트를 무작위로 뽑아주면 저는 그 텍스트를 최대한 빠르고 실수 없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텍스트가 뽑혔고 시작합니다. 분당 50일 단어 정확도는 94%입니다. 프랑스어 키보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프랑스어에는 포르투갈어와 같은 악센트가 없어서 여기서 단어의 악센트를 넣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건 마치 제가 피아니스트라고 말했던 것과 비슷해요. 알죠? 높고 크게 그리고 뭔가 부웅 하는 느낌으로 쳐야 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꾸 Q를 A 자리에 넣게 돼요. A, 이거 마침표는 어디 있죠? 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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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우. A, 초당 15단어 정확도 79%. 많이 떨어졌네. 글을 보면 제가 A를 여러 번 틀린 이유는 A가 원래 Q 자리에 있어서입니다. 또 M도 원래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중간 줄에 있습니다. 이게 저를 헷갈리게 했고 악센트도 있었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A와 M은 저를 완전히 속였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진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건 에이수스의 울트라 메가 파워 키보드 ROG 스트릭스 플레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키보드의 키 배열을 알파벳 순서로 바꿨어요. 키 배열을 완전히 뒤섞었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새 키보드를 만들어서 특별한 키보드로 설정해야 해요. 이제부터 진짜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Somos. Nossa. 늘을 태워보고 싶다면 여기서 이 실험을 해보세요. 와, 단어를 입력하다 보면 글자가 서로 가까운지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가 까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아니 잠깐만요. C는 A 옆에 있고 A는 D 옆에 있고 D는 다시 A 옆에 있어요. 알겠어요. 아니에요. U는 맨 끝에 있고 M은 이미 중간에 있어요. 제 속도는 분당 10, 단어 정확도는 96%였습니다. 더 정확한 이유는 여기서 글자를 혼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니 하나하나 찾아봐야 하죠. 이건 정말 흥미로워요. 제 속도는 처음엔 낮았어요. 여기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빨라졌죠. 이건 제 뇌가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 점점 익혀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졌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이런 종류의 키보드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혹시 아무도 더 자주 쓰는 글자가 쉬운 위치에 오도록 좋은 키보드를 발명하려 한 적이 없었나요? 예를 들어 포르투갈어에서는 O, A, E 같은 글자를 정말 많이 쓰죠. 그러면 A, O, E를 검지손가락 끝에 딱 놓고 G, H처럼 덜 쓰는 글자들은 구석에 배치하면 훨씬 더 빨리 타이핑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키보드는 이미 1930년대에 발명됐어요. 그 키보드는 드보락 키보드라고 불려요. 처음에는 영어로 개발됐고 드보락이라는 이름은 처음 글자에서 따온 게 아니라 발명한 사람 이름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념으로 각 언어마다 새로운 배열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다시 키보드의 글자들을 바꿔서 브라질 포르투갈어용 드보락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실제로 이런 키보드가 존재하고 드보락 BR 네이티브라고 불려요. 이제 제대로 됐네요. 보세요. 모음들이 전부 제 왼손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중간 줄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MTRS 같은 자주 쓰는 글자들도 모두 쉽게 볼 수 있게 배치되어 있어요. 이렇다고 바로 잘 치는 건 아니에요. 키보드 배열에 익숙해져야 하니까요. 그래도 알파벳 순서 배열보단 더 빨리 익숙해질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죠. 마음을 다잡고 가봅시다. 쉼표가 어딨지? 쉼표. 이제 감을 잡고 있어. 엄청 빨랐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자동으로 대충 어느 위치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알게 됐어요. 여러 글자들의 위치를 익혔어요. 특히 주요한 글자들은요. 저는 분당 10단어를 쳤어요. 이건 알파벳 순서랑 똑같아요. 즉,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순서로 배열된 키보드라는 거죠. 저는 알파벳 순서로 된 키보드를 처음 사용했을 때와 같은 속도로 타자를 칠 수 있었어요. 여기서도 학습 곡선이 정말 멋진데 아주 빠르게 올라가요. 정확도는 94%였어요. 왜냐하면 가끔 A자를 틀렸거든요. 그게 제가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드보작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졌어요. 10이라는 기록을 넘길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제 뇌가 AG3RTY를 넘길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이론적으로는 거의 똑같은 키보드인데 13.36 벌써 많이 나아졌고 그래프도 다시 한번 올라갔어요. 제가 많이 연습하면 커티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학습 시간은 왜 커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지도 어느 정도 설명해줘요. 키보드에 익숙해지면 다른 키보드 적응에 시간이 걸리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키보드의 품질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키보드를 처음 써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재미있는 실험일 뿐이에요. 커티를 다른 키보드와 비교하는 건 불공평해요. 이 키보드는 제가 거의 40년 동안 써왔거든요. 게다가 이 키보드를 쓸 때 저는 에이소스 비보북 15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훨씬 유리했어요.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이 노트북이 이렇게 잘 작동하는 걸 보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 녀석을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분해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트북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고 싶으시면 여기 띄워드리는 카드만 클릭하시면 됩니다.